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장담했는데요. 교역 상대국들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예고한 대로 관세 부과 방침도 분명히 했죠. 트럼프 2기 행정부, 글로벌 무역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2기 출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취임식을 갖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사를 했는데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내용도 많았고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내용도 많았는데 취임사 이후에 바로 행정명령도 발표했죠. 전체적인 취임사의 메시지 또 어떻게 느꼈는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원 실장님, 취임사 취임식 네.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전에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100개? 제 기억도 못 하는데 그렇게 서명하겠다고 했는데 네. 취임사라는 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메시지를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받은 느낌은 생각보다는 좀 덜 매운 것 같은 느낌.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을 여러 번 강조하는 거 봐서는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위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예.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우리 돈이 뺏기는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 국민들을 위한다는 메시지가 아마 전체적으로 취임사에 흐르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취임사에 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하게 봤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평가하기 앞서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관심을 가장 가졌던 게 관세였습니다. 취임사에는 그냥 관세 또 세금을 걷겠다, 대외수청을 만들겠다, 수입청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는데 취임사 이후 행정명령을 하면서 기자들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관세 부과 방침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조현승 위원님, 관세 얘기 취임사와 실제 그 이후 조금 취임사에는 명확한 게 없었죠? 네, 취임사에서는 그냥 자기가 세금 대신에 이제 관세로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관세로 부자를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사실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세금을 줄이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사실 이제 세금을 좀 덜 걷고 그 부족한 부분은 관세로 채우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줬죠.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그냥 그렇게 큰 그림만 얘기를 했는데 딱 취임하고 이제 행정명령이 처음 시작되자마자 좀 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약 때 대선 공약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보편 관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왜냐하면은 그건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에너지 쪽에 이제 더 치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석유를 그런 더 얘기가 있었죠. 생산을 많이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물품의 관세를 다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미국 물가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타겟팅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매기겠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현실성이 없어요? 네.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다 다 60%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를 과연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현실적으로 물가뿐만이 아니라 당장 물품 자체가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테고요. 다만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고 협상 카드. 또 하나는 전략 산업,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더 강화된 그 관세를 이제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정권 때는 핵심이 대중 전략에서 보면 통상 전략에서 보면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범위를 좁혀서 딱 전략 물자인데 대신에 하이 펜스 그래서 장벽을 강화시키겠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요 스몰 야드인데 그 스몰의 범위가 바이든 때보다는 약간 넓고 하이 펜스도 바이든 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해 나갈 거고 예. 부분적으로는 저는 이걸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협상 카드로 쓰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카드로다가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 방침을 밝히고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랬는데 한꺼번에 세금을 다 물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조현성 박사님의 생각이시고요. 우리 이윤수 교수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방침 취임사와 행정명령 이후에 트럼프가 밝힌 내용 처음 생각했던 것과 조금 뭐 계획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일단 큰 그림은 예측한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큰 다만 그림은? 말씀하셨던 대로 예. 관세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을 첫 번째로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남쪽 국경에서 국경에. 뭐 긴급 조치를 뭐 비상사태. 예, 비상사태를 하면서 뭐 군인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할 거고 뭐 들어오기 전에 멕시코에 남아서 확인을 받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정책을 이제 핀다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관세는 빠졌지만 취임사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명시했고요. 에너지.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세는 사실상 이게 뭐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을 100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첫날에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전날 보도가 됐고요. 예. 그로 인해서 시장이 관세가 좀 뒤로 미뤄지면은 당장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시장 이자율이 내려오기도 좀 국채 이자율이 좀 내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세를 사실 트럼프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일기 때 해봤기 일기 때. 때문에 예.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비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 위협이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또 할 거야라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위협이 되는데 반면에 이것을 그냥 하기보다는 지금 뭐 시진핑을 초청도 했었고 취임식에 비록 그렇죠. 오진 않았지만 뭐 취임한 후에 100일 안에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얻을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기하게도 그 관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에서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자기가 들어서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특정 산업을 대면서 네, 뭐 석유에 대한 산업 얘기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내는데 사실 미국 기업입니다. GM이 생산하지만 GM이 뭐 우리도 있지만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 있지만 네. 니네들 미국 기업인데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미국에서 고용을 안 하면 관세를 매길 거야라는 매긴다. 메시지를 통해서 네. 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을 부유하게 하고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유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관세 얘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할 때는 뭐 캐나다, 멕시코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왜 10%인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예고할 때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 대한 거는 좀 취임사나 그 이후 이어지는 기자회견 과정에 보니까 좀 쏙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에 가장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예상을 했는데 이게 혹시 무슨 뭐 뭘 예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연구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가고 전쟁을 이끄는 장수거든요. 자기 패를 상대방한테 안 보여주는.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는 중국이 타겟이었거든요. 60에서 100% 때리겠다 무조건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좀 만나겠다. 예. 그리고 이번 취임사에서 완전히 빠졌고요. 예.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1조 달러인데 그 중에 2,800억 달러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크죠. 예. 사실 타겟을 중국으로 해야 되는데 예. 중국은 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상대를 하겠다는 거고 그 트럼프 일기 때 2018년 여름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돼서 예. 2019년 가을쯤에 끝났는데 관세를 인상한 게 있는데 2020년 1월 달에 예. 마지막으로 타결한 내용이 그겁니다. 뭡니까?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대신 중국 정부는
미국산 원자재나 제품에 대해서 한 2천억 달러를 구매를 하겠다. 사겠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마지막으로 또 대통령 바뀌고 하니까 유야무야가 됐는데 그 부분을 암묵적으로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상황이면 사기로 해준 걸 좀 약속을 뭐 지켜라. 예. 그래서 뭐 그런 메시지도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약간 좀 비켜가는 게 아닌가? 물론 네. 이제 중국 정부의 대응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 중국도 미국과 그렇게 과거처럼 격렬하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거고 예. 뭐 중국 경제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좀 희망을 한다는 건데 뭐 아직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이 총 정리가 안 돼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편 관세, 지금 캐나다, 멕시코 관세 방침은 나왔지만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려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제 뭐 보편 관세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매기기 어렵다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매긴다 그러면 뭐 어떤 품목들이 대상이 일단은 가장 뭐 지난번에도 여태까지 이거는 뭐 트럼프 정권이건 바이든 정권이든 관계없이 쭉 이 지속돼 온 건 역시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될 테고요. 반도체와 배터리. 예, 근데 지금 자동차도 또 이제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갈등의 핵심으로 보이는 거는 중국이었는데 시작 첫날은 중국 얘기를 하지 않고 캐나다와 멕시코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저는 약간 뒤에 어떤 생각으로 보냐면은 중국의 우회 수입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중국의 우회 수입로?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회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으로 가는 게. 그리고 또 거꾸로 미국에서 나가는 여러 반도체, 엔비디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 수입, 우회 수출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로를 미국이 확실하게 틀어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걸 다 막을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상대방의 목을 꽉 조를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먼저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패를 다 안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중국하고의 딜을 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주변에 이제 서서히 힘을 잘라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약간은 음모론적 시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관세를 통해서 막으려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기업도 많이 나가 있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이 많잖아요. 예, 아마 기아 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기아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직접적인 타격을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2월 달부터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최종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 공장들이 나가 있는 것도 이제 수입해서 쓸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길 경우에 이게 아까 그 인플레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종재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간재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측면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세 전쟁이 이제 현실화된다. 2월 달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25%, 그리고 보편 관세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타격이 클 텐데 우리가 뭐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원 실장님? 사실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은 사실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중간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간재를 만약에 미국 내에 어떤 미국 기업인데 상징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이제 트럼프 일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어필을 하는 거죠. 행정부에 대해서 여기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우리가 생산하는 그 최종재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미국 국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럴 때 이제 그 품목별로 우리가 그런 미국 내 큰 기업 또는 미국의 어떤 산업 협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건 미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방법이 제일 크고
다만 이제 아쉽게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뭐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는 뭐냐하면 사실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이익, 미국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하지만 예.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미국 국민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성과를 내고 그렇죠. 있다는 거를 제일 좋은 게 음. 해당 상대국의 어떤 수반이라고 할 수 있죠. 총리나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만나서 어떤 통상이나 이런 쪽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 회담 전에 예. 보통 실무진끼리 다 합의를 하긴 하죠. 예. 근데 트럼프가 중요시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예. 대통령이 지금 부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좀 큰 문제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 통상 조직은 여전히 살아있고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조현성 박사님 나름 지금 국민경제자문위원회도 지금 파견돼 있으니까 네. 이 국가경제 정책을 좀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틀도 만들고 실제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데 좀 정말 주원 박사가 얘기한 대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 우리 정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좀 미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그걸 뭐 정상 그러니까 수반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일 대비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 중국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EU나 인도도 뭐 그렇고 EU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관세 환급을 해주죠.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도 뭐 이제 이번에 미국 무역 대표부는 아니지만 지난번 1기 때 라이트하이저가 무역 대표부였죠.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이번에 이제 무역 대표부가 된 사람은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였던 그리어가 됐는데 결국 같은 정책을 쓸 겁니다. 근데 라이트하이저의 책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중국하고 EU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미국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유무역에 관한 착각. 자유무역이라는 착각. 자유무역이라는 착각. 근데 네. 그러면서 실제로는 미국만 지금 제대로 보조금을 안 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다 하는데 타깃에서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통상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EU나 중국에 비해서는 그런 보조금이 없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조사를 해서 실제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EU나 중국,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차이점을 잘 미리부터 분석을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 압박 카드가 들어올 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잘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의 대응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그걸로 완전하게 뭐 관세를 면제받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번에 관세를 그렇게 정말로 관세를 많이 올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미 수출이 한 9에서 13%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가 7.9조에서 10.6조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작년 말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해외 논문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그 유명한 저널에서 나온 건데도 그러니까 이 작년에 나온 거죠. 미중 관세 전쟁으로 오히려 한국 수출이 증가할 거다. 12.5% 증가할 거라는 게 나오는데 미중 관세 전제로 우리 수출이 네. 오히려 더 늘어날 거다. 네, 그러니까 무역 전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EU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국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을지는 사실 뭐 가봐야 아는 거고 둘 다 약간은 그 추정치가 과다 추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10% 감소한다 그러고 어떤 쪽에서 10% 증가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런 점을 잘 이제 최대한 살리려 그러면 그리고 또 위험한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려 그런다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무역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우리가 EU라든지 중국보다도 훨씬 더 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뭔가 주장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근데 그걸 있다는. 뭐 그냥 주장만 한다고 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들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가지고. 어떤 보조금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 이런 걸 갖다 잘 준비를 해야겠죠. 네, 저희가 사실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2024년 미국이 가장 투자 많이 한 그래서 기업.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그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예.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공화당의 지역인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는 사실 탑다운으로 위에서 얘기하고 그것이 밑에서 이렇게 동력을 갖고 운영되는 협상 전략을 많이 쓰는데 네.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 우리는 사실 EU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그 산업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보조금을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협상 카드로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출하는 중간재 같은 것들은 좀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2024년 기준으로 투자한 나라다. 이런 거를 조금 지역구에 조금 어필한 지역구 의원들의 어필하는 공화당 지역구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주장을 하셨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을 종식시키고 전기차 의무 규정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차 의무 규정이 연방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우리 현대기아차 조원 실장님 이 조치의 영향이? 네, 그 의무 규정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 때 아마 제 기억으로 2030년에 50% 신차에 근데 그게 좀 완화가 됐던 걸로 뭐 기억은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예. 보조금 폐지하겠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 보조금 얘기는요? 네. 조사해라. 예, 만약에 거기에 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비중, 미국 현지 생산 말고 우리 네. 수출 비중 보면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합해서 전체 수출의 49.5%가 미국으로 갑니다. 네, 수출에. 그리고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 한정해서 지금 데이터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전기차 전체 수출로 본다면 대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가 전기차 수출이더라고요. 네. 그럼 대략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그 수순까지 간다면 네.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제 타격을 받는다는 입장인데 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네. CEO인데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인데 그렇죠. 테슬라도 같이 타격받는데 뭐 그럼 다 타격받으면 거기가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뭐랄까 프리미엄 쪽에는 안 붙고 중저가 쪽에 많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받는 거는 이제 중저가 위주의 뭐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 쪽 일본 전기차가 예.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 전기차가 지금 보조금을 거의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조금 못 받고 있다 받고 이거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일부 받는 거 있는데 근데 뭐 상용일 때는 좀 받는데 그게 아직은 좀 못 받고 있는 것 원자재 같아서. 뭐 현지 생산 비율 같은 걸 좀 배터리나 이런 걸 좀 예. 못 맞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못 받고 있어서 사실 못 받고 있는데 뭐 거기 폐지해봐야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예. 이 전기차보다는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회사들. 그러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죽을 거잖아요, 미국에.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2차 전지 업종은 좀 당분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그게 그러네요. 생각입니다. 네, 당장 2차 전지 회사들의 경우에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아까 이제 이런 조치, 이번에 이제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로 인한 영향이 좀 엇갈린다고 했는데 우리 조현성 박사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좀 우리 현대기아차가 조금 마이너스, 부정적일까요? 뭐 큰 영향 없이 그냥 견뎌낼까요? 뭐 아무래도 그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예. 근데 배터리 얘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죠. 사실 2차 전지. IRA에서 보조금을 줄이고 한다 그러면 배터리가 핵심인데,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손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그 위축을 받게 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예.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그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100% 전기차입니다. 그냥 일반 내연기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전기 용량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이제 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가 경쟁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전기차 보급이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리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면이 다 지금 공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의무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2차 전지 관련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소지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우리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투자를 많이 한 기업으로서는 아무튼 굉장히 긴장되겠어요. 이런 조치가 지금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 충격이 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IRA에서 받기로 되어 있던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그 전기차 의무로 하지 말고 그 국민이 골라서 내연기관차 타고 싶으면 타고 하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시장 수요를 줄이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근데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앞으로 어떤 자율주행 실제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이런 것들은 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네. 타봤는데 이게 그 우버랑 거의 비슷하게 탑니다, 사실은. 네. 근데 기사만 없는 건데 이게 관광 상품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굉장히 많은 기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굉장히 싸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되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측면에서 시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네. 현지화 전략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맞는 신모델과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회를 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샌프란시스코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또 주정부에 좀 자율권이 있으니까 주별로는 또 친환경차 보급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주는 연방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친환경차 보급 많이 하겠다 하면 또 우리 2차 전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주정부 정책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년 뒤엔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4년 뒤에 바뀔 수가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지금 우리 관세 그리고 전기차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혹시 미치지 않을지 이걸 조금 2부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